25년 동안 쉬지 않고 일했는데 왜 아직도 이렇게 살기 힘든가? 아들아, 나는 수천 번 이 질문을 던졌다. 모든 것이 내 무능함에 의한 업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다. 그러나 아니었다. 그저 경제 구조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고 철저히 무지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다. 경제 지식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아들아, 나는 코로나19 한복판에서 소속을 잃고서야 그 사실을 깨달았다. 그동안 나는 경제의 문맹이었다. 글자를 모르는 것만 문맹이 아니었다. 금융 자본주의 시대에는 돈의 원리, 즉 경제 지식을 이해하는 능력이 없으면 그것도 문맹이었다. 책 읽는 다락방의 제이입니다. 직원으로 시작해라. 그러나 직원으로 살지 마라. 아마 모든 부모들이 자식에게 바라는 마음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은 직장 생활을 하다 퇴직하게 된 아버지가 아들에게 경제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일러주는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RH 코리아에서 펴낸 아들아, 돈 공부해야 한다라는 책인데요. 저자인 정선용 씨는 25년간 유통업계에 종사해오면서 우리나라 대형마트의 태동과 성장, 침체의 역사를 겪어왔고 미국산 소고기 최초 판매, 통큰 치킨의 현장 판매 등 획기적인 마케팅을 전개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근로자로 살았던 인생 일막을 마치고 네이버 카페에서 부동산 스터디를 운영하고 있고 사업가, 자본가로 인생 이막을 살고 있습니다. 책 제목을 보고 전형적인 자기계발서 같아서 책 펴보기를 좀 주저했었는데요. 프롤로그를 읽으면서 그 진솔한 내용에 공감하게 되어 읽게 된 책입니다. 돈과 경제의 본질을 이해하는 게 왜 중요한지를 옆에서 얘기해 주듯이 아주 재미있게 풀어내는 것도 좋았지만 아버지로서 자식들이 이 험난한 세상에서 잘 살아나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 어떤 가식도 없이 때로는 고백하듯이 속 시원하고도 담백하게 표현한 글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책은 부의 단계편, 돈의 맛을 알아야 부를 쥐게 된다. 절약편, 쌓이는 돈, 나가는 돈, 지키는 돈. 투자편, 모으고 불리는 기술. 인생편, 부는 마인드에 있다. 그리고 돈 공부편, 돈 보는 눈이 뜨이는 4가지 공부법. 이렇게 총 5편 안에 41개의 글이 담겨 있는데요. 이 가운데 몇 편의 글을 골라 부분 발췌하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돈의 맛. 니들이 개맛을 알아? 오래전 롯데리아 CF에서 나온 말이다. 햄버거의 맛처럼 돈에도 맛이 있다. 아버지는 너희에게 먼저 묻는다. 니들이 돈 맛을 아느냐? 아버지는 너희가 돈 맛을 제대로 모른다고 생각한다. 돈 맛을 제대로 아는 것은 너희 엄마다. 돈 맛을 알아도 너무 잘한다. 그래서 아버지는 너희 엄마의 돈에 대한 욕망이 부담스러울 때가 있다. 어젯밤에도 너희 엄마는 아버지에게 돈맛에 대해서 2시간 넘게 이야기했다. 퇴직한 지 한 달이 채 안 된 아버지에게는 자칫 오해 소지가 있는 말이다. 아버지의 마음이 넓어서 다행이다. 아버지가 속 좁은 사람이었다면 돈을 못 벌고 있다고 내게 이러는가 하고 오해할 수도 있었다. 참고하라고 말해둔다. 아버지는 퇴직한 지 한 달이 채 안 됐다. 아직까진 퇴직 배려 기간이다. 최소 6개월은 보장되어야 한다. 너도 최소 6개월의 보장 기간을 명심하고 너희 엄마에게 살짝 흘렸으면 싶다. 그렇다고
너무 대놓고 말해선 안 된다. 너희 엄마가 아버지가 시킨 걸 눈치챌 수 있어. 지금부터 어젯밤에 너희 엄마가 구구절절 말했던 돈 맛을 요약 정리해서 적는다. 엄마의 말로는 돈 맛이 세 가지로 구분된다고 한다. 첫째, 아끼는 맛이다. 둘째, 잘 쓰는 맛이다. 셋째, 모으는 맛이다. 이 아버지가 보기엔 그 말이 그 말 같은데 엄마는 세 가지가 전혀 다른 맛이라고 강조한다. 음식의 깊은 맛은 먹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다고. 아직 아버지는 돈을 맛본 적이 없어서 모른다고. 똑같은 맛 아니야? 하고 한마디 했다가 10마디 넘게 말을 들었다. 다음은 너희 엄마가 강조하는 돈 맛이다. 엄마가 직접 경험한 맛을 정리해서 요약한 것이니 네 경제 감각에 넣어두면 유용하게 쓰일 것이다. 마음에 새겨두어야 한다. 첫째, 돈 아끼는 맛이다. 네 엄마는 집안 모든 물건이 돈이라고 말한다. 물건을 아끼는 맛이 바로 돈 아끼는 맛이라고 한다. 엄마가 매일 집에서 입고 있는 그 검정 치마와 누런 셔츠, 내가 가위로 조각조각 잘라버리겠다고 했던 그 옷, 그 옷은 아버지가 신혼 때 사준 옷이다. 엄마는 20년 넘게 그 옷을 입고 있다. 그러면서 돈을 아끼는 맛은 오랜 친구와 나누는 대화 같은 맛이라고 했다. 아끼는 돈 맛은 편안하고 그윽하다고 했다. 할머니가 끓여주는 청국장의 맛이라고 했다. 아버지는 솔직히 돈 아끼는 맛과 청국장 맛을 연결하지 못했다. 아직 그 정도의 경제는 이르지 못했다. 솔직히 잘 모르겠다. 둘째, 돈 잘 쓰는 맛이다. 가성비와 가치 소비가 있다. 요즘 마케팅 전문가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말이다. 너희 엄마는 이 말뜻을 오래전에 알았다. 너희 엄마는 결혼 초부터 돈 대비 가치를 따져서 물건을 사야 한다고 했다. 그래서 물건을 살 때 세 가지를 스스로 물어본다고 한다. 이 물건이 정말 필요한가? 이 물건이 그 필요에 적합한 물건인가? 이 물건이 필요 대비 적정한 가격인가? 이렇게 너희 엄마의 선택 기준은 엄격하다. 그래서 네 엄마는 외식을 나가면 아버지와 자주 언쟁했다. 아버지가 사람 수에 맞춰 고기 4인분을 시키려고 하면 너희 엄마는 3인분이면 충분하다고 한다. 종업원 앞에서 서로 실랑이 벌이다가 결국 언쟁으로 이어진다. 너희는 다시는 가족과 외식을 하지 않겠다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씩씩거렸다. 너희 엄마는 너무 촘촘했고 이 아버지는 너무 느슨했다. 아버지는 돈 잘 쓰는 맛도 아직 모른다. 너희 엄마가 돈주머니를 차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따라가고 있을 뿐이다. 돈 잘 쓰는 맛은 잘인 고비의 굴비 맛이라고 한다. 아버지도 아끼는 돈 맛은 짜고 구린내 나는 맛이라는 생각이다. 아버지는 이 맛도 즐길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 셋째, 돈 모으는 맛이다. 한 달에 200만 원을 모으면 1년에 2,400만 원이고 5년이면 1억 2천만 원이다. 너희 엄마는 그렇게 모은 돈에 은행 대출금을 더해 2004년 결혼 5년 만에 구리시에 있는 24평짜리 아파트를 샀다. 엄마는 아버지의 월급 중 200만 원을 무조건 떼어 저축했다. 지금까지 25년 동안 아버지의 월급으로만 6억 원 넘게 모았다. 모은 돈은 그냥 산술적으로 적어둔 것이고 너희 엄마는 그 숫자를 넘는 금액을 모았다. 모으는 돈은
산술 평균을 뛰어넘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너희 엄마는 종잣돈을 모으고 아파트에 투자해서 돈이 불어나는 맛을 좋아했다. 엄마는 이 돈 맛을 삭힌 홍어회탕의 맛이라고 한번 맛을 들이면 끊을 수 없다고 했다. 돈의 다른 맛은 몰라도 아버지는 돈의 홍어회탕 맛은 좋아한다. 퇴직 후에 돈 안 되는 글을 쓸 수 있는 토대가 된 건 바로 돈의 홍어회탕이 준 혜택이다. 너희 엄마가 끓여낸 홍어회탕 같은 돈맛으로 아버지는 오늘도 살고 있다. 아버지는 온 힘을 다해 어제 너희 엄마의 말을 일목요연하게 요약했다. 너희도 알고 있을 것이다. 너희 엄마는 말할 때 상대방은 고려하지 않고 머릿속에 생각나는 대로 막 쏟아낸다. 그래서 말의 갈피를 잡기 쉽지 않다. 아버지나 되기 때문에 이 정도로 너희 엄마의 말을 정리해서 쓸 수 있다. 오늘의 글을 정리한다. 오늘은 돈 맛을 모르는 너희에게 돈 본연의 맛을 느끼게 해주고 싶었다. 그래서 본연의 돈 맛을 맛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돈에도 맛이 있다. 그 돈 맛은 돈의 크기가 아니다. 10원이든 100원이든 100만 원이든 중요하지 않다. 돈이 차곡차곡 쌓이는 비밀의 맛이다. 남들은 모르는 자기만의 기쁨이다. 이런 돈의 맛을 알아야지 돈을 벌 수가 있다. 음식도 먹어본 사람이 그 맛을 아는 것처럼 돈도 모아본 사람이 돈 맛을 알 수 있다. 자주 돈 맛을 경험해야 한다. 아끼는 맛, 잘 쓰는 맛, 모으는 맛을 자주 경험해야 한다. 사람마다 미각이 다르듯이 돈을 대하는 맛도 다 다를 수 있다.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돈의 감각이 뛰어나다. 너희 엄마가 그렇다. 하지만 아버지처럼 타고난 감각은 떨어지지만 노력으로 감각을 기르는 사람도 있다. 둘째인 너는 엄마를 닮아서 돈의 감각을 타고났다. 하지만 너희 형은 아버지를 닮아서 노력해야 한다. 아버지가 너보다 형을 아들아 하고 많이 부르는 이유다. 너를 부르지 않는다고 섭섭해야 할 이유가 없다. 자주 안 부르는 것이 좋은 것이다. 아들아, 너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랑한다, 아들아. 자로 시작해 가가 되어라.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가 있다. 가족과 밥벌이에 얽힌 직장인의 비애를 잘 표현한 드라마였다. 아저씨 삼형제가 주인공이다. 여기에 작은 회사에 다니다가 퇴직한 형, 건설회사 부장인 둘째, 한때 영화 감독이었던 셋째가 등장한다. 형과 동생은 백수로 생활하다가 청소 서비스 일을 새롭게 시작한다. 오늘 하려는 이야기는 형제가 건물 청소를 하다가 일어난 장면이다. 어느 날 동생 없이 형만 혼자서 건물 청소를 했다. 형은 실수로 계단으로 물을 흘려 건물주의 옷을 더럽힌다. 건물주는 형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하라고 요구한다. 형은 사업권을 포기할 수 없어서 무릎을 꿇는다. 그때 하필이면 어머니가 도시락을 주려고 왔다가 그 무릎 꿇은 광경을 몰래 보게 된다. 형은 건물을 나오다가 어머니가 두고 간 도시락을 발견한다. 건물주에게 무릎 꿇었지. 노인네가 못 봤겠지 했지. 그런데 집에 갔는데 노인네가 날 보고 웃어. 다 본 거야. 형은 두 동생에게 이야기하다가 결국 엉엉 소리를 내면서 오열한다. 아들아,
아버지도 가끔은 직장에서 일하면서 속으로 말했다. 너희가 모르면 된다. 나 혼자만 알고 견디면 그만이다. 너희만 모르면 나 혼자서 사귀고 일하면 된다. 월급에 욕값이 포함된 거다. 이 아버지는 너희가 근로자로 살아가는 걸 원치 않는다. 네가 혼자서 그런 피해를 감당하는 모습,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아프다. 그래서 근로자가 아닌 사업가와 자본가로 살아가길 바란다. 그래서 경제 공부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경제 지식이 없으면 단순한 노동으로 살아가야 한다. 너만은 노동자의 삶에서 벗어나 자본가의 삶을 살아가길 바란다. 지금부터 경제 관점으로 본 직업에 대해서 말하겠다. 먼저 직업, 즉 밥벌이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직업의 본질은 돈이다. 직업은 처음부터 돈 버는 일이 핵심이고 자아실현은 그 일을 하다가 발생하는 부수적인 결과물이다. 직업은 돈 버는 일이 본질이고 핵심이다. 본질을 잃어버리면 모든 건 허상이다. 직업은 돈 버는 것, 바로 밥벌이가 핵심이다. 아버지의 말을 명심해라. 학자들이 말하는 직업관에 속지 말고 이 아버지가 분류하는 직업관으로 공부하길 바란다. 아버지는 딱 두 가지로 직업을 구별하고 있다. 하나는 가이고 다른 하나는 자이다. 가와 자는 그곳에 종사하는 사람을 부르는 호칭에서 의미를 가져왔다. 한자 문화권에서는 호칭 끝자리에 조사를 달아서 직업의 성격을 표시한다. 첫째, 가는 사업가 또는 자본가이다. 사업가의 가는 한자로 집 가라고 쓴다. 그의 직업이 가문을 이룰 정도로 경지가 높아졌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업가를 부르는 호칭 뒤에는 님자를 붙인다. 사장님, 회장님이라고 반드시 님자를 붙인다. 지금부터 하는 말이 제일 중요하다. 사업가 자본은 상속과 증여가 가능하다. 즉, 사업가 가문이 되거나 자산가 가문이 되면 자손 대대로 돈 버는 걱정이 없다는 말이다. 가족을 중심으로 부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말이다. 이것 때문에 돈은 누군가에게 악마가 되기도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천사가 되기도 한다. 가장 확실한 아버지 찬스는 돈의 증여 또는 상속이다. 둘째, 자는 기술자 또는 노동자이다. 노동자의 자는 한자로 놈자라고 쓴다. 그의 직업이 가문을 이루지 못하고 개인의 밥벌이 정도라는 의미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노동자를 부르는 호칭 뒤에는 씨자를 붙인다. 정씨, 이씨, 박씨라고 씨자를 붙여 말한다. 그리고 제법 성공한 기술자에게는 사자를 붙인다. 판사, 검사, 세무사, 의사, 약사 등으로 부른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 당대에만 사용 가능한 자격증의 소유자로 증여 또는 상속이 불가능하다. 아버지가 검사여도 자식은 열심히 공부해서 고등고시를 통과해 자격증을 얻어야 검사가 된다. 당대에는 조금 편하게 살아가지만 그의 자손은 맨 땅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돈의 날줄과 시줄이 이미 꽉 짜여진 금융 자본주의 사회에서 출발점의 격차는 더 벌어지면 벌어지지 절대 좁혀지지 않는다. 직업을 수만 가지로 말하지만 크게 가의 직업과 자의 직업 둘뿐이다.
가는 사업체와 자본의 바탕을 둔 직업이고 자는 자격증과 노동의 바탕을 둔 직업이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좋은 기술자, 능력 있는 기술자의 역할을 잘 못했다고 힘들어하거나 푸념한다. 직장에서 잘리지 않을까 걱정하며 평생 전전긍긍한다. 너는 어리석게 너의 시간과 의지를 낭비하지 않도록 해라. 지금 군 생활이 힘들다는 너의 푸념도 마찬가지다. 군대는 대표적인 기술자와 노동자의 삶 형태이다. 그곳에서는 공동체 생활 방식을 익히는 수준으로 해라. 그 이상 너를 괴롭히는 건 어리석다. 돈의 세 가지 통로. 우리는 근로자이거나 사업가이거나 자본가로 살아간다. 그리고 이 세 가지에 속하지 못한 사람을 실업자라고 부른다. 실업자의 인생에는 소득이 없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득 없는 삶은 정말 힘들고 고달프다. 네가 알고 있는 몇 사람을 비교해서 각 소득의 장단점을 말하려고 한다. 첫 번째 비교 대상은 나훈아와 남진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나훈아는 자본소득이고 남진은 근로소득이다. 두 사람은 1970년대 가요계의 양대 산맥이었다. 요즘은 가수 나훈아의 인기가 높지만 그 당시 인기는 가수 남진이 조금 앞선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다면 어떤 기준이 두 사람의 소득 형태를 갈랐을까? 그 기준은 바로 저작권료다. 가수 나훈아는 싱어송라이터로 그 자신이 작사하고 작곡한 히트곡이 많다. 무시로, 홍시, 울긴 왜 울어, 잡초 등 셀 수 없을 정도다. 저작권료만 받아도 충분히 경제생활을 할 수 있다. 가수 나훈아에게 저작권은 바로 자본이다. 저작권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스스로 알아서 돈을 벌어오게 되어 있다. 바로 자본가의 소득이다. 반면에 가수 남진은 본인이 작사 또는 작곡한 히트곡이 별로 없다. 결국 지금도 공연 또는 방송 출연이라는 노동을 해서 돈을 벌어야 한다. 그래서 가수 나훈아는 자본소득이고 가수 남진은 근로소득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자가 되는 가장 빠른 방법은 부자 부모를 두는 것이다. 부자 부모에게 증여 또는 상속을 받는 게 사업가 또는 자본가 반열에 오르는 가장 빠른 방법이다. 그러나 이것은 신의 영역이다. 인간의 영역이 아니다. 아버지, 어머니 찬스를 쓰지 못하는 대부분 사람은 노동으로 돈을 버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처음 시작점은 근로소득이다. 거기서부터 소득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그 전략의 핵심은 근로자 마인드에서 벗어나 사업가 마인드 또는 자본가 마인드로 무장하는 것이다. 가수 나훈아의 작사, 작곡 능력, 그리고 아버지 친구의 사업가 마인드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들에게는 사람들의 협력, 기술의 효능, 그리고 자본의 힘을 이용할 줄 아는 경제 감각과 능력이 있었다. 이들처럼 세 가지 경제 감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너는 소득의 본질을 이해하고 경제 감각을 길러야 한다. 나처럼 너무 오랫동안 근로자에 멈춰서는 안 된다. 부의 사다리가 끊긴 세대. 오늘 엄마랑 네가 보내준 스타벅스 모바일 쿠폰으로 커피를 마셨다. 스타벅스에는 너희 또래 청년들이 많았다. 우리 좌석 바로 옆 젊은 친구들도 주식 이야기, 주로는 연애 이야기를 하면서 웃고 있었다. 그러다가 새해 깃털,
아니, 그보다 더 가볍게 웃으면서 한 친구가 말했다. 얘들아, 이 시대 최고의 극한 직업이 청춘이래. 그 친구의 말이 끝나자마자 엄마와 아버지는 눈이 마주쳤다. 아버지는 엄마의 눈빛에서 극한 직업과 청춘, 그 단어에 오버랩된 너의 모습을 읽을 수 있었다. 그 전에 아버지와 엄마는 전세 대란 쇼크 기사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전세 씨가 말라 주거 사다리가 끊겼다는 기사였다. 우리는 기사에서 주거 사다리가 끊겼다라는 부분을 가지고 너희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었다. 보통 부모에게서 독립하면 사글세, 월세, 전세, 아파트 월세, 아파트 전세, 내 집 마련 사다리에 순차적으로 오르게 된다. 주택시장의 순환 과정으로 여기에는 더 나은 주거 환경에서 살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이 작용한다. 주거의 사다리가 있듯이 부의 사다리도 있다. 부의 사다리는 예전에는 대학 입학이나 취업, 이직, 결혼 등으로 부모에게서 독립하면 월급을 받고 월급과 저축한 돈을 더해 종잣돈을 마련하고 종잣돈에 대출을 더해 부동산을 매입하고 부동산으로 자산을 증식하고 부동산으로 노후 안전 자산 마련 단계로 올라갔다. 그러나 요즘은 저금리로 인해서 저축으로 종잣돈 마련을 하는 일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또한 대출 규제와 집값 폭등으로 부동산 투자를 통한 자산 증식의 통로가 막혀버렸다. 재테크의 경로가 막혀버려서 우리 아들들은 오직 근로소득으로만 100세까지 살아야 할 수도 있다. 어쩌면 너희 때는 100세까지 죽어라 일해야 하는 시대가 될 수도 있다. 지금 일본에서는 80세 노인이 고속도로 통과요금을 받는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죽음의 순간까지도 노동해야 하는 시대가 펼쳐질까 걱정됐다. 이 시대 최고의 극한 직업이 청춘이래 라는 말과 전세 씨가 말라 주거 사다리가 끊겼다라는 말이 뒤섞인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가 누렸던 모든 기회의 사다리가 끊기고 최소한의 기회마저 도둑맞은 청춘이 될까 걱정이다. 왜 자꾸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르지? 이런 감정이 정말 싫다. 그리고 우리는 오랫동안 말이 없었다. 아버지가 너희에게 줄 수 있는 종잣돈은 그리 많지 않다. 대신에 아버지가 스물부터 지금까지 해온 경험을 작고 사소한 것까지 남김없이 글로 전할 생각이다. 너는 그것을 기회로 생각하고 그 글에서 살아갈 힘을 얻기를 바란다. 아버지의 경험은 4가지로 정리해서 말한다. 이 글은 아버지의 언어다. 꼭 너의 언어로 바꾸어서 마음에 새겨두어야 한다. 첫째, 현 시대 돈의 원리를 알아야 한다. 이젠 돈을 은행이나 금고에 쌓아도 쌓이지 않는 시대다. 저금리 시대의 돈은 여름 호수 속의 물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증발하여 물이 점점 사라진다. 돈의 가치가 하락하는 저금리 고인플레이션의 시대다. 이럴 땐 돈이 스스로 쌓여가는 자산에 투자해야 한다. 부동산이 될 수도 있고 금이 될 수도 있으며 주식이 될 수도 있다. 그때그때 돈의 형편과 자산 포트폴리오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아버지도 네 옆에서 같이 공부하면서 도와줄 것이다. 둘째, 투자는 장기전이다. 너는 최후의 승자가 되겠다는 마음으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다. 가장 경계할 대상은 조급한 마음이다. 밥 짓는 것처럼 뜸이 제대로 들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인내가 필요하다. 그래서 영끌이나 비투는 정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좋은 기회에 승부수를 던지는 용도로 활용은 가능하나
장기전을 할 수 없는 전투이기 때문이다. 빚은 시간이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이라 장기전에선 버틸 장사가 없다. 너는 투자에선 최후의 승자가 되겠다는 느긋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셋째, 정기적인 소득으로 돈 모으는 재미를 들여야 한다. 부자가 되고 싶으면 버는 것뿐 아니라 모으는 것도 생각하라.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큰 부를 이룬 미국의 정치가 벤자민 프랭클린의 조언이다. 월급과 같은 정기적인 소득을 가지고 그것을 아껴서 종잣돈을 만드는 재미를 느껴야 한다. 이것은 너희 엄마의 주특기다. 너희 엄마에게 배워야 한다. 넷째, 정보의 인프라를 구축하라. 살면서 접하는 일상의 정보는 그 사람의 경제관념을 바꾼다. 너희 엄마는 집을 사기 전 그 지역에서 먼저 전세로 살아보고 그 다음에 집을 샀다. 살아있는 정보를 얻는 방법은 그곳에서 살아보는 것이고 그곳의 부자들과 친해져서 그 사람들의 통찰을 배우는 것이다. 이것이 정보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방법이다. 그 전에 우선은 견뎌야 한다. 너는 부의 사다리가 끊긴 시대를 살아가게 된다. 아버지는 그런 너에게 무작정 견디라는 무책임한 당부로 마무리하고 싶지 않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성공은 고통이라는 죽음의 계곡을 지날 수밖에 없기에 우선은 그 말을 하고 있다. 그 구간에서는 떨어지지 않고 그냥 버티는 것이 최선이다. 아들아, 우선 견뎌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에 웃는 거다. 사랑한다, 아들아. 가난은 부끄러운 것이다. 오늘은 마지막 글을 쓰고 있다. 마지막으로 전할 이야기는 아버지가 가장 감추고 싶었던 슬픈 이야기다. 아버지는 어린 시절에 무척 가난했다. 그 시절의 가난에는 슬픔이 있었다. 가난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불편할 뿐이다. 그렇게 스스로 달래도 아버지는 가난이 너무 슬펐다. 부끄러워서 슬펐다. 아버지는 공부로 그 가난을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책 속에서 위안을 찾았다. 책은 가난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불편한 것일 뿐이다라고 말해주었다. 그러나 책 속의 위안은 현실과는 달랐다.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그래도 슬픔이 아니라고 믿고 있었다. 솔직히 어쩔 수 없이 믿고 싶었다는 말이 정확한 표현이다. 아버지는 1981년 중학교에 입학하면서 미아리에서 성북동으로 가는 85번 버스로 통학을 했다. 지금은 사라지고 없는 번호의 버스다. 그 시절 중학생은 검은색 교복을 입었고 옛날 책가방을 옆구리에 끼거나 한 손으로 들고 다녔다. 그때 아침 통학버스는 지금의 지옥철을 능가하는 만원 버스였다. 1981년 5월 1일 화창한 날이었다. 아침 등굣길에 버스를 탔다. 웬일인지 그날은 만원 버스가 아니었다. 이동을 편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한가했다. 그래도 빈 좌석은 없었다. 중학교 때 아버지는 키가 작았다. 아버지는 버스 손잡이를 잡기 위해서 단이 높은 버스 뒤쪽으로 갔지. 버스의 뒤편에서 한 손은 버스 손잡이를, 다른 한 손은 책가방을 잡고 있었다. 내 앞에 좌석에는 21~22살 정도로 보이는 회사원 누나가 앉아 있었다. 누나는 하얀 블라우스에 검은색 스커트를 입고 있었다. 누나와 눈이 마주쳤다. 그 누나는 아버지의 책가방을 받아주겠다고 했다.
아버지는 그때 잠시 머뭇거렸다. 도시락 반찬 때문이었다. 김치 반찬이 맥심 커피병에 담겨 있는데 병뚜껑이 헐거워 혹시나 김치 국물이 밖으로 흘러나올까 걱정이었다. 그러는 찰나 누나가 갑자기 가방을 당겨서 자기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버스는 출발하고 아버지는 가는 내내 찜찜한 마음이었다. 사람의 예감은 어느 때 무서울 정도로 정확하다. 아버지의 예감은 적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누나의 당혹스러운 비명이 들렸다. 아버지는 바로 책가방을 내려다보았다. 이 망할 놈의 김치국물. 가방 틈 사이로 김치국물이 철철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 누나의 치마 위에는 김치국물이 흥건했다. 누나가 내 가방을 잡고 위로 올리자 가방에서 김치국물 방울이 계속 뚝뚝 떨어졌다. 아버지는 얼른 가방을 받아들었다. 김치국물은 아버지 바지와 신발에 계속 떨어지고 있었다. 누나는 자기의 손수건으로 치마 위 김치국물을 연신 닦아냈다. 아버지는 김치국물이 계속 흐르는 가방을 들고 그 누나에게 고개를 숙이며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 누나는 괜찮다고 했다. 아버지는 그 순간에 김치국물 이외에 다른 모든 생각이 사라졌다. 아버지는 어찌할지 몰랐다. 그때 버스가 도남동의 태극당 정거장에 멈췄다. 아버지는 난감해하는 그 누나를 뒤로 하고 차가 멈추자마자 출입구로 달려가서 바로 내렸다. 내가 내려야 할 정류장이 아니었지만 따질 상황이 아니었다.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태극당 뒤쪽에 골목길로 들어갔다. 그리고 골목길 쓰레기통에 반찬통을 버렸고 노트를 찢어서 책가방 속을 닦았다. 수학책과 영어책은 이미 김치국물에 젖어 있었다. 교과서도 버리고 싶었지만 차마 버리지 못했다. 공부할 때마다 김치국물 자국으로 얼룩진 교과서를 바라보았다. 아버지의 그 교과서가 부끄러워서 슬펐다. 그 기억은 선명한데 그 사건이 있던 날의 기억은 이상하게 하나도 떠오르지 않는다. 어떻게 학교에 갔는지, 수업을 어떻게 했는지, 그날 점심은 먹었는지, 어떻게 집에 갔는지, 버린 반찬통에 대해서 어머니에게 어떻게 말했는지 기억이 없다. 김치국물. 그 가난이 부끄러웠다는 기억 이외에 다른 기억이 없다. 전혀 없다. 아들아, 가난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그저 불편할 뿐. 이 말은 거짓말이다. 가난은 불편한 것이 아니라 부끄러운 것이다. 그 부끄러움 때문에 슬픈 것이다. 아버지는 그 일을 지금까지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낯이 뜨거웠기 때문이다. 아버지에게 가난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아버지는 말한다. 가난은 김치국물이다. 버스 안에서 벌거숭이로 있는 듯한 부끄러움이다. 그것이 가난이라고. 아버지는 50을 넘어서도 가난을 이렇게밖에 표현하지 못한다. 가난이 아직도 나는 부끄럽다. 가난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단지 불편할 뿐이다. 언제쯤 나는 이렇게 고상하게 가난을 말할 수 있을까? 아버지는 지금도 못하고 이제는 죽을 때까지 못할 것 같다. 왜냐하면 너희가 아버지와 같은 일을 겪는 게 싫고 너희의 아이들도 그런 일을 겪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아버지가 너희에게 경제 공부해야 한다고 귀에 못이 박이도록
말하는 이유다. 아버지가 경제의 본질인 돈 할 때 아직도 너의 표정은 일그러진다. 너의 표정처럼 그래, 돈은 더럽다. 그러나 그 더러운 돈이 사람의 주머니에 없으면 그 사람이 더러워진다. 아버지는 네가 돈이 없어서 더러워지는 걸 보고 싶지 않다. 가난이라는 김칫국물은 시대에 따라 변한다. 아버지가 중학교 때는 김칫국물이었고 아버지가 직장 생활할 때는 상사의 욕이었으며 퇴직한 지금은 엄마의 슬픈 표정이다. 아버지의 가난과 너의 가난은 분명 다른 방식이고 다른 얼굴을 한다. 너의 시대에는 가난이 어떤 가면을 쓰고 오려는지 아직은 모른다. 그래서 너의 시대의 가난에 대비해야 한다. 아들아, 경제 공부해야 한다라는 이 아버지의 말을 흉금에 품고 있어야 한다. 혹시나 아버지 얘기를 듣고서 오해할까 싶어서 말해둔다. 가난 속에서 아버지를 키운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아버지가 원망했을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마라. 어릴 적에 잠깐 그런 생각을 했지만 너희가 태어난 이후에는 단 한 번도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원망한 적이 없다. 오히려 그 가난에서 힘겹게 버티셨던 두 분께 고마울 뿐이다. 두 분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아프고 애인다. 아들아, 경제 공부해야 한다. 이 말이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당부다. 사랑한다, 아들아. 세상에는 5가지 금이 있다고 합니다. 황금, 현금, 소금, 시간의 금인 지금, 그리고 마음속에 깊이 품은 생각인 흉금이 그것인데요. 여러분은 어떤 금이 가장 좋으신가요?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단다. 어린 왕자라면 지금과 흉금이라고 답을 할 것 같네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